국민 라디오 뇌경의 그 옆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종석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북한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워하는 노무현에 관한 얘기도 가끔 하면서 즐겁지만 묵직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돌아올게요.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476명 탑승했는데 전원이 다 구조가 됐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군과 해경은 조명탄과 서치라이트를 밝히고 야간 수색 작업. 세월호 실종자들이 모두 돌아왔나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졌나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나요? 못 구한 건지 안 구한 건지 아무도 모른다네. 온갖 비리와 조작으로 침몰해가고 있는 대한민국호. 그 어린 생명들이 그토록 안타깝게 사그라졌음에도 말이죠. 끝까지 잊지 말고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 권력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을 꿈꿔왔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보다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TV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우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일단 소개부터 드려야겠죠. 저 이종석 장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선생님 하는 게 낫나요? 뭐가 좋습니까? 뭐 어떻게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장관, 어떤 분들은 뭐 선생님, 어떤 분들은 박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지금 참여정부 이야기를 할 거니까 마지막 직함에 해당하는 장관님이라고 부를게요. 예, 영광입니다. 우리 그 국민 TV 조합원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전에도 인사하셨겠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이잖아요. 예, 아주 오래간만인데요. 예, 반갑습니다. 또 국민 TV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다들 국민 TV도 더 발전하고 또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지난 7월인가 8월달에 한번 모시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밀렸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책이 좀 따끈따끈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칼라리오의 평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여기저기서 이렇게 논쟁이 많이 붙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만큼은 아니었죠. 예, 논쟁은 거의 안 붙은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쓰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좀 기록적으로 써서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읽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또 편히 읽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논쟁이 안 붙은 이유는 제가 이거를 뭐 어떤 제 주장이나 또는 참여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앞에 내놓고 쓴 게 아니라 정말 있는 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리고 우리가 물론 자랑스럽고 긍지롭게 한 것도 있지만 또 성찰할 것도 또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통일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있는 대로 물론 그건
제가 느낀 거라서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할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뭐 논쟁보다는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또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네. 특히 그 이라크 파병 가지고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 가지고 그때 뭐 반대하다가 진보 진영에서는 나중에 이제 뭐 정권 퇴진 운동까지 네, 벌였잖아요. 그랬죠. 근데 예. 거기 계시던 분들 이제 핵심적인 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이거 보시고 네. 정말 뜻밖의 그때는 이렇게까지 어려운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약간의 좀 죄송하다, 위로의 미안하다. 얘기를 예. 전달하는 걸 보고 예. 너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좀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얘기도 오늘 좀 나눴으면 싶은데요. 너무 공식적으로 들어가면 저 사실 줄거리를 좀 잡아왔는데 너무 공식적으로 들어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방금 나오신 말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참여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시작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게 이제 이런 감정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되었었잖아요. 네, 12월 달 예. 대통령 선거 선거 과정에서.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예. 그야말로 이렇게 이 태평로를 가득 메운 촛불들이 미선이 효순이 사건에 네.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제 외쳤을 때 사람들은 이번 대통령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이 미국으로부터 왠지 자주 독립을 할 것 같은 그런 굉장한 기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하는 게 파병이에요. 그게 네, 아마 특히 지지했던 오, 분들한테 예, 뭐 충격이었죠. 충격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은 그 주권, 네.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분명한 분이죠. 네네. 그리고 네. 주권 자주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적인 분들이 그런 걸 더 많이 주장해서 마치 진보적인 아젠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주권이나 보수적인 자주는 사실은 아젠다죠.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죠. 그다음에 예, 굳이 예. 따지자면은 보수적인 그런 아젠다를 할 수 있겠죠. 네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어쨌든 주권 자주를 주장했고 또 한국 사회가 또 친일파의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자주나 주권이 진보 진영의 어떤 그 전유물처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은 그 속에서 뭐 진보의 개념이 아니라 네. 상식의 개념에서 상식의 차원에서 당연히 주권 국가 그다음에 자주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기 국가의 진로를 개척해 나간다는 거 이건 그렇죠. 당연한 거로 봤죠. 예, 다만 근데, 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평적인 한미 관계, 네. 그다음에 대등한 한미 관계, 보다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추구해 나가지만 그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치라는 거는 네네. 한미 관계를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수평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사실상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시기에조차도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평등하거나 호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건데 국민들은 호혜 관계가 노무현 정도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는 호혜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기대를 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하셨을 거고 네. 그러나 저희들이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 우리 사이에 불균형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네. 문제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한 어느 정도는 자기 중심을 잡고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느낀 건 첫째로는 한미 관계는 불균등한 관계다. 이걸 갖다가 균등한 관계를 가기 위한 긴 여정에 우리가 출발을 시작하겠다. 어허.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가 보니까 그랬다고 한미 관계가 그렇게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결정 영역이 아주 좁은 건 아니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지금도 넓어질 영역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죠. 그러나 이런 두 가지 판단을 했지만 물론 이 판단을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들어가자마자 한 건 아닙니다. 잠깐만. 예.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우리가 미국이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 뭔가 이렇게 뚫고 나갈 여지가 있다는 것과 동시에 예. 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미국에 많이 종속되어 있다는 걸 느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능력을 다 발휘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네. 심리적으로 또 정부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자기 결정할 수 있는 영역들을 발굴하지 못한 것들도 많았다 이런 뜻이죠. 예. 그 두 가지를 두 번째 이야기만 두 번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파병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근데 이 파병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 막전 막후가 책에 보니까 이제 상당히 나와 있는데 저는 제가 명세기 참여정부 비서관도 지낸 사람이면서도 북핵 위기가 그때 그렇게 심각했다는 걸 몰랐어요. 아마 혹시 워낙 오래돼서 예. 이제 기억에서 그만큼 이제 사그러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기억에서 사그라진 것도 있지만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말기였기 때문에 네.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면 국내 현안에 조금 이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었죠. 예, 게다가 예. 이 북한 문제는 언제나 북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의 위협이 그렇게 또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북한이 이제 핵무기 개발한다라는 그 의혹을 미국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도 굉장히 우리한테 다가왔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실제 군사적인 그런 어떤 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그때 굉장히 그랬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뭐 지금 뒷날이 이제 밝혀진 거지만 그 부시 대통령이 자기가 회고록을 이제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썼는데 거기에 2003년 봄에 자기는 중국의 국가주석 장점인한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이 북한 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나오니까요. 본인 말로.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위기 의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그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라크 파병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미국이 원해서 시작된 3자 회담이 6자 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굉장히 이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서 밀고 갔다라는 내용이 책에 나와 있고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문학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좀 나이브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루한 과정을 거쳐서 6자 회담까지 갔었어야 되나? 과연 이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글쎄요, 뭐 결국은 각국이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계산서가 계산서 내용 목록 안에 들어있는 그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그 가장 밑바탕에는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면 상대가 지킬 거라는 신뢰 정도가 구축돼 있으면 사실은 조금씩 합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남북 간에도 불신이 있죠. 뭐 그 불신은 우리가 그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 특히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양 주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주체 사이의 불신이라는 거는 이건 뭐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불신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합의를 이뤄낸다는 게 매우 어려웠고 합의를 이루어도 그 합의를 지킬 거냐에 대해서 항상 서로 의심하다 보니까 정말 지루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2002년도 가을에 터진 그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예,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게 결국 핵무기로 가기 직전 단계까지 그 재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데 플루토늄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를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서 이제 핵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의혹이었죠 그 당시. 그러나 결국은 북한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한 미국을 중심으로 갈등을 했고 육자회담이 만들어졌지만 또 그 안에서 결국은 이게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94년에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맺어서 북한의 플루토늄을 갖다가 동결시켰어요. 그랬죠. 이 원자로 동결시켰는데 거기에 나온 물질인 플루토늄도 동결시켰는데 바로 고농축 우라늄 사건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서로 다시 신뢰가 깨지면서 북한이 막 미국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그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네. 바로 그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실험을 한 거였어요. 뭐 꼬이네요, 뭐 꼬인 이야기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농축 우라늄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북한은 자기는 그거 한 적 없다라고 부정하고 그 대신에 미국이 북한을 자꾸 압박하니까 옛날에 동결했던 걸 갖다가 풀면서 우리 이거 가지고 핵실험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핵실험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어리석은 거죠, 네. 참 미국이나 북한이나. 네, 다 바보 같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북한 공부를 하면서 그 되게 재미있게 생각했던 요소가 하나 있어요. 사실 북한이 이렇게 왜 신뢰가 굉장히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남한을 보고 있으면 남한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또 북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약해요. 뭐 거짓말한다, 무슨 굉장히 폭력적이다, 우리를 위협한다, 북한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제가 북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거는 신뢰를 넘어서 북한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가는 융통성이 없는 국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신뢰하고 자시국 간에 말한 대로 계속 가는데 굳이 신뢰가 필요할까 할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한 불신이 미국도 굉장히 깊고요. 예, 예. 우리 사회에서도 이른바 뭐 굉장히 현북, 북한을 혐오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깊죠.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 1차적인 원인 제공은 북한이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 모든 관계가 그렇지만 관계는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많은 문제에서 잘못을 하고 또 그 우리에게 현북 의식을 자아내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과연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나에 대한 자성은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커요. 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과 북한 얘기를 들면 북한과 미국이 2000년에 그 북미 이른바 조미 공동 커뮤니케를 합니다.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맺어서 서로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6.15 남북 정상회담 뒤지만은 임기 말에 북한을 방문할 생각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죠. 북한의 2인자였던 조명록 차수가 그 당시에 이제 워싱턴을 방문해서 클린턴을 만났고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막 그 대통령 선거 결과가 막 법원으로 가는 바람에 클린턴이 그때 북한 방문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부시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김정일 입장에서는 미합중국의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와 앞으로 관계 개선을 잘하자고 이제 공동 커뮤니케까지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는데 부시는 갑자기 들어서가 나는 북한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악의 축 발언까지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 1년에 발언하는 그 한 1년여 기간 사이에 북한이 어떤 도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는 왜 나는 클린턴하고 미국 정부랑 잘해보겠다는데 미국은 내가 도발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날 갖다가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날 갖다 공격하느냐. 예.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서는 아니 뭐 우리는 솔직히 개방도 하기 별로 싫고 김정일이 볼 때 그다음에 뭐 남북 관계 하면 잘못하면 북한이 남한이 우리보다 잘 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려는데 자꾸 김대중 대통령이 와가지고 야 하면은 네 살 길이 있어 우리 앞으로 함께 잘 살자. 네. 그래서 내가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했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뭐 남쪽에 대해서 무슨 다른 특별하게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그 사이에는 왜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과거 했던 거 다 난 싫다. 남북관계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북한은 변덕스럽고 막 널뛰기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북한이 볼 때는 우리나 미국에 역시 널뛰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왜 정책이 자기들이 도발을 해가지고 정책이 바뀌면 모르는데 도발하지 않았던 시기에 정책이 바뀌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대적이다. 비록 북한이 대단히 부정적인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굉장히 두렵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존재인 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뭐 공부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 평양 폭격 같은 거 지금도 보면 북한 다큐멘터리 같은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 노인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파괴되고 한 이러한 경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90년대 들어가지고서는 북한의 미국의 경제 봉쇄로 굉장히
아주 이 힘들었던 시기들도 있고 하니까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은 뭐 때문에 북한을 그렇게 위험하게 느끼죠? 뭐 제가 볼 땐 두 가지 정도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미국도 경험이 있잖아요. 미국이 세계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패권 국가인데 냉전 이후에 큰 전쟁을 치르면서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두 개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잖아요. 둘 다 졌죠. 베트남 전쟁에서는 아예 물러났고 네. 한국 전쟁은 결국은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네네. 그 대상자가 어쨌든 간에 중국이 도와줬지만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아직까지 쉽게 말하면 그 작은 나라지만 못 이겼다. 맞짱을 떠가지고 어쨌든 간에 굴복을 못 시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이 나름대로 이제 이 여러 가지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역시 그거죠. 지금 동아시아가 어쨌든 간에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제 평화 분위기로 가고 평화 분위기라는 것은 결국은 군사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점점 이 지역에서 기능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갖다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거기에 이익이 달려 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흔히 뭐 여러 정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 하나 나쁜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른바 저놈 때문에 우리가 뭔가 동북아에서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저 악역을 담당하는 배가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북한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북한의 도발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여하튼 그 북한의 경우에는 저기 사활적인 그 위기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거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여튼 북한이 작고 미국은 크기 때문에 미국의 약간의 위험만으로도 북한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핵 하나 가지고 있으면 과연 그런 상황이 타개가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그거 되겠어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목을 매죠 북한은? 그게 이제 서로 하나 물론 핵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안보적으로 특히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뭐 심리적으로 의미를 갖죠.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간에 북한이 핵을 가졌고 거기다가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미국의 특정 지역이 만약에 핵폭탄의 위험에 핵공격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떤 나름대로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있지만 지금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북한을 갖다 미국이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미국은 북한 핵 개발 과정에서 북한을 공격할 생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걸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 때문에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미 관계가 아무리 미국이 우리보다 우월하고 우리가 좀 의존적인 관계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반도에 대한 기본적 이익에서는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이해가 또 미국에게 관철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94년에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 얘기잖아요. 네. 그때 영변 핵 폭격하려고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연습을 하고 헐뜯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 대통령한테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 진짜로 울고불고 했다. 게 참말이에요. 울고불고는 뭐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반대한다. 예. 그렇게 북한을 미워하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반대한 이유는 그거는 곧 전쟁으로 이어지니까 미국의 폭격은 북한 폭격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수 진보를 갈 것 없이 이건 똑같이 행동할 거라는 얘기죠. 그건 미국은 못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경제라든가 보다 인민생활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옳은데 방향을 그렇게 잡지 않고 이제 핵으로 잡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신화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계속 꼬이고 있는 거네요. 여하튼 그러면 이 참여정부의 이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의 기조는 방금 말씀하신 안에서 거의 다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북핵 위기 속에서 평화를 어떻게든 구축해보자.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집약된 언어가 나중에 대통령이 말씀은 하셨지만 별로 잘 못한 동북아 균형 자론이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주 평화 예. 균형, 자주 평화 그러니까 균형. 예.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한반도 그리고 균형적인 외교를 실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졌던 물론 포괄 안보도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어떤 그 전략적인 방침 경로로서 제시된 것이 동북아 균형자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예, 이 참여정부 시기에는 시작부터 북한과 관련해서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죠? 네. 예, 북핵 위기 속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파병에 이르게 되는 정말 지지자를 통째로 이탈시키는 그런 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있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햇볕 정책을 이어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대북 송금 특검을 받는 바람에 그 지금까지도 사실은 새정치 내에서 이 균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구민주계와 나중에 열린우리당 가는 사람들 사이의 충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뭐 지금도 뭐 친노니 뭐 비노니 반노니 하는 식으로 노를 중심에 두고 사라져버리고 없는 노를 중심에 두고 막 싸우게 되는 이유가 저는 그 균열의 그 시작이 대북 송금 특검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대통령이 이 특검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이걸 하겠다라고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저도 사실은 대북 송금 문제는 그 모양새를 보면은 이제 대북 문제와 연결이 돼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상업적인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NSC에서는 이제 다루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NSC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한번 이제 제가 그런데 저는 이제 NSC 처장으로 이제 NSC를 담당하니까 대통령께 이제 보고할 기회가 자주 있었고 그리고 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께 이제 NSC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국가 보안 기밀사항을 다루는 곳이라든지 뭐 제가 대통령께 보고하다가 옆에서 이제 다른 보고가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제가 앉아서 그냥 같이 들어도 왜냐하면 상관없는 왜냐하면 저만큼 보안에 대해서 이제 철저해라 제가 보안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니까 NSC가 무너지면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말씀하시는 걸 가끔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뭐 그때 초창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북 송금 특검 문제 갖고는 말씀하실 때 하여튼 뭐 내가 거부해도 국회에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결국 하게 된다. 이런 말씀. 그냥 주로 법리적으로 생각을 변호사시니까 이제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정무적인 일인데 대통령께서 너무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들이 법제도 법질서를 존중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뭔가를 처리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과잉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그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그것이 실제 남북 관계에 그러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게 사실 그게 많다고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또 제가 이 임동원 특보 대북 특사를 따라서 이제 그 당선자 측 이 대표로 2003년 1월 말에 이제 북한을 갔었는데 평양 갔을 때도 그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이거는 대통령 당선자도 법률적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건 관계없이 그것은 남북 관계와 연동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 뒤에 이제 남북 관계를 NSC에 있으면서 물론 통일부가 이제 현업을 실행을 담당하지만 기획을 하고 전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NSC에 있었던 3년간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으로 있던 1년간 대북 송금 특검 문제가 남북 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북 송금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국내 정치적 문제였군요. 결국은 국내 정치적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평화번영 정책이 햇볕 정책을 계승했다는 걸 갖다가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그래가 또 저 자신이 항상 김 전 대통령님 찾아뵙고 이제 저희 정부 정책을
제가 말씀을 올리고 그랬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뭐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여러 말씀을 김 대통령이 하셨는데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남북 관계가 햇볕 정책과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햇볕 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실제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송금 특권 문제로 우리가 어떤 타격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중단되거나 이런 일 또는 뭐 아주 심각한 일이 있지는 않았다. 그건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북 관계를 좌지우지하고 또 위험에 빠뜨리거나 때로는 진전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 지루한 일련의 과정에 핵심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북핵 문제네요. 북핵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나 네. 북핵 문제도 저희가 예. 어차피 북한 핵 문제 우리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네네. 북한 핵 문제 하나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 19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서로 발생한 문제지. 그 이전에도 얼마나 한반도가 위험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남북한 간의 재래식 무기 대결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대결했잖아요. 또 불신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대결했잖아요. 요즘도 보세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남북 간의 전쟁 위협까지 가는 사건들이 북한 핵 문제 때문입니까? 뭐 아니잖아요. 연평도라든가 남북한 간의 불신과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소위 위협 구조, 위기 구조라는 거는 전통적인 남북 간의 재래식 그 군사적 대결 구조와 불신이라는 하나의 구조가 있고 그 껍데기 위에 양파 껍질처럼 북한 핵 문제라는 위협 구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급적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하고 예.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남북한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시키는 그래서 북핵 문제 발전과 남북 관계 발전을 동시에 이룬다라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가급적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남북 관계가 이 참여정부 5년 동안에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뭐냐면 뭐 이런 얘기하면 꼭 자랑이 돼서 좋았는데 자랑하셔요. 아니, 여기서 자랑 안 하면 참여정부 어디서요? 5년 기간 동안에 네. 우리가 그 정말 뭐 이 NLL 선상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휴전선에서 많은 우리 장병들이 죽어나가고 민간인도 사망되고 이런 사건들이 지난 이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명의 민간인이건 군인이건 단 한 명도 부상당하거나 돌아간 분이 없고 네. 단 한 번의 교전도 없이 5년의 남북관계를 관리했다는 게 그게 운으로 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운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고 지금 이 언론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참여정부 5년 동안은 남북간이 정말 평화로웠다. 단 한 번의 교전도 다친 사람 아무도 없었다. 몰랐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노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도 이것도 있는데요. 왜 북핵 문제 하나가 가장 심각한 현안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리에 남아있냐 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6.15 이 공동선언 이후에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신청해 가지고 북한에 관광도 가고요. 뭐 아리랑 공연 같은 거 보러 2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내고 갔지 않습니까? 이제 관광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뭐 금강산 한 번 정도 안 갔다 오면 좀 관광 안 다녀본 사람처럼 막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또 이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빌미로 해가지고서 평양을 들락날락했단 말입니다. 거기다 개성도 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실질적으로 평화 협정을 맺었다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무슨 교류 협력 뭐 이런 이 아주 개방 전면 개방 이런 건 안 했어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 가기 힘든 이웃 나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북한이 원래 전쟁도 치렀고 휴전선에서 사실 아직도 총부리를 마주대고 있는 이러한 두 개의 다른 체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시기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때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뭐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남과 북이 이제 교통로가 터지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인 분위기가 이제 많이 확산이 됐지만 네.
저희가 느낄 때 정부에서 정책을 하면서 또 이 분야를 전공한 학자로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수십 년 4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까지 따지면은 55년 동안의 분단과 대결의 그런 역사에서 그걸 갖다 이제 화해협력으로 물꼬를 갖다가 바꾸는 거거든요. 바꾼다고 화해협력이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전히 대결적이고 불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밑에 있고 자세가 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협력과 화해 요소들이 거기 하나씩 가서 이제 알박기를 하는 거죠. 알박기를.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은 불안한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게 장기간 쭉 이루어져서 남북이 정말 자유왕래가 되고 경제 공동체로 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있었던 남북의 화해협력의 시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초기의 시기에 불과했지. 네. 그 시기는 그 시기로서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랑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그 위기의식이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평화를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같은 동포다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많이 돌려세운 것도 사실이고 예, 근데 또 그러한 7년간의 짧았던 봄 제비 한 마리 왔다 갔다 한 이 짧았던 봄 바람에 지금 보수 세력들이 좀 어떻게 보면 극악할 정도로 종북 타령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런 위기가 다시 오면 안 되겠다고 자기들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남북 관계는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화해협력 관계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그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나 대북 포용정책 관점에서 남북이 화해하고 또 남북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남과 북이 예를 들어서 북한의 뭐 노동, 토지, 자원 이런 것들과 우리의 자본 기술이 서로 접합이 되면 엄청난 부가 창출될 거다 이런 걸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결국은 북한을 넘어서 대륙을 뻗는 물류망을 통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게 포용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그 미래 전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반대 축에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은 진감인가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거 갖다가 나름대로 좀 비웃음도 하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냈잖아요. 통일대박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통일대박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를 아직까지도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우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통일대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통일이 되면 대박이 된다는 거예요. 대박이 뭡니까? 대박은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는 거고 그것도 경제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통일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국가 전략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포용 정책이나 마찬가지로 인식이 공유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누구도 통일이 되면 우리한테 큰 미래가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 쉽게 반대 못하게 된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사회가 일종의 이제는 통일로 가는 길에서 통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이 박근혜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서 통일대박론이 만들어낸 거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잘 포착을 해서 지금 뭐 남북 관계가 현재는 이렇지만 언젠가 그럼 딱 하나입니다. 남은 거는 박근혜 정부는 결국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는 누가 들어서건 통일이 대박이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How to? 그러면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이 망해서 흡수통일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대답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또. 그렇죠. 그렇지만 북한이 쉽게 망할 것 같지 않아 지금 봐서. 그다음에 뭐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북한이 쉽게 망할 것 같지도 않지만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어 이제는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북 화해협력의 길 외에 한반도가 통일로서 대박이 되는 길은 없다는 것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남북 관계는 결국은 돌파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박근혜 정부 때 안 되더라도 다음 정부 때는 누가 하더라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말로. 통일이 대박이라는데 그럼 대박을 만들어줄 사람을 찍어야 되잖아요. 다만 그러면 그때 물어야죠. 어떻게 대박을 만들어줄 건데를 물으면서 그럼 난 이런 방식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찍어야 되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왜 우리 국민은 경제가 어려우면은 경제가 이 어려운 걸 일거 해결할 수 있는 게 대박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투표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우리가 좀 운동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긴 한데 뭐 안 되는 거를 어쩌겠습니까? 단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저 참여정부 5년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사실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싸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하게 이 정부 국가가 이렇게 흘러오는 어떤 단계 속에서 우리가 다음 계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다. 이런 것만 갖고 일을 했더라면 수월했겠지만 어떤 근원적으로 기존의 정부들하고는 이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이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통일 대박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한테 만약에 그런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이 대박이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썼을까 하는 퀘션 마크는 좀 있어요. 물론 대통령 어법이 대박 같은 말을 좀 잘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이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종류의 경제 물신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도덕적으로 변화하고 정서적으로 변화하고 하는 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 내부 식민지론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5년 동안 굉장히 정책 실천이 어려웠던 측면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보수 세력이 우리를 불신하는 거죠. 쟤네들 뭔가 좀 달라. 근데 이제 그런 물론 약간 결이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론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대박이란 말씀을 뭐 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적으로. 그런데 아마 그렇게 쓰셨겠죠. 남북 협력이 대박입니다.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을 항상 원하셨기 때문에 추상적인 통일 무슨 통일인데까지 how to에 대답하는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협력이 대박입니다. 그런데 대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제가 통일을 보는 눈이라는 책을 2012년에 냈어요. 거기 이제 대중용으로 냈습니다. 참 학자가 대중용 책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저도 자신은 없지만 그걸 내면서 거기서 제가 통일은 대박이라 남북 협력은 대박이다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이거 대박이라는 게 약간 좀 천박해 보여가지고 통일은 블루칩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가 통일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그 장 제목을 붙였는데 뭐 거대 언론이 작년인가에 뭐 통일은 우리의 미래다 해가지고 캠페인을 해온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전략적으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주의적 관점에서만 통일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인성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이 중요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회의론 그다음에 통일에 대해서 통일의 가치를 갖다가 덜 느끼는 사람들에게 통일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많은 걸 주느냐를 갖다가 눈으로 따끈따끈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은 경제적인 것들 오늘날은 경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 왜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냐고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주의적인 관점이잖아요. 거기에 대답을 하고 그 대답해서 사람들이 싹 관심이 오면 거기서 통일은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문화적 심리적도 우리 모두의 어떤 그런 정서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전략적인 거다. 그냥 이거 너무 경제주의적이고 무신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 참여정부가 보면 왜 대통령이 말을 막 한다는 동 하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용어에 대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뭘까를 고르는 데 이제 고심을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노 대통령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냥 쉽게 그러니까 정책적 언어가 아닌 일반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갖다가 따가지고 그걸 직설화법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노 대통령이 너무 직설적이다, 말이 가볍다 이런 얘기를 듣게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대통령도 그거 따가지고 하면 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 더 이게 직설적인 성격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제가 노 대통령을 모시고 정책을 이제 제가 보좌를 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분이었어요. 독대 자체를 금했고, 네. 근데 독대를 저같이 대통령의 최측근 안보 참모가 제가 3년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시면서 딱 2번을 단 둘이서만 이제 일요일 날부터 나와서 일요일 날, 만나서 얘기를 예.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의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회의를 하고 해가지고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론이 나죠. 대통령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는 문제다 그러면은 그건 국방부나 외교부의 의견만 갖고 안 돼요. 반드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의 의견을 달아야 돼요. 왜? 네. 그거는 시민사회 분야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결론을 내려요.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신중할 수가 없는데 네. 언어 말로서 뭐 직설적인 거 몇마디 한 것 때문에 그냥 뭐 대통령 온통 흑치를 해버린 거죠. 노무현 근데 대통령. 사실 그 말들도 이렇게 따져보면 좀 서민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거지 뭐 누굴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래 뭐 욕 잘 네. 안 하잖아요. 예, 잘 안 하죠. 그냥 저기 자기를 희화화해가지고 남을 좀 약간 웃기거나 편하게 예. 해주는 그런 어법을 가지고 계시죠. 야, 지금 이 주제가 그게 아닌데 글로 또 흘렀군요. 예, 제 방송이 제목이 노혜경의 그 옆세거든요. 예. 그리고 옆으로 세웠다. 예, 그러니까 뭐 옆으로 세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예. 여하튼 저 대북정책 이야기하다가 이상하게 노무현 대통령으로 근데 흘렀는데 제가 하나 옆으로 예. 생 김에 네. 아까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워낙 질풍노도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네. 다들 뭐 자기의 아젠다,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사이에 소규모로 또 전투병이 아닌 사람들을 파병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야말로 미국과 우리의 국익을 갖다가 절충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가운데 즉 그가 빨간색과 하얀색 사이에 그 사이에 수많은 색깔들이 있죠. 그 색을 다 무시하고 우리는 양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결국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의해서 뽑혔지만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가 어우러져 있는 나라고 기득권의 특히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기득권이 거의 한 8, 90%의 그 장악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 속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하얀색과 빨간색 사이에서 이 어느 섬을 약간 절충적이고 기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욕을 해요.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파병 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강력함을 무기로 해서 온 국민이 파병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해주고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파병을 안 하고 파병 안 하는 데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 국민이 감당하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대통령님들 왜 파병을 해야 돼?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 비군사적인 그 이 인원들을 파병을 해서 솔직히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한 명도 안 죽이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안 죽었고 한 명도 안 죽였거든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예, 그렇죠. 이라크 사람들도 승리했고. 좋아했고 예.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 파병은 파병했다는 것 자체를 칭찬할 수 없을지 몰라도 외교적으로 잘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더니 너무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정말 왕노빠다라는 동안 오만 욕을 다 들어먹었는데요. 근데 저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네.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정말 보통의 외교적인 그게 잊지 않고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소규모 비전투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할 때도 예.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로 맞짱을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짱 뜨는 우리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 볼 때는 그건 무슨 미국에 이미 투항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미국하고 각을 뜨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찬성하는 파병 가야 된다는 사람 측에서는 아니 왜 화끈하게 전투병을 보내야지 그게 뭐냐 하잖아요. 아니 또. 제가 그때 바로 제가 자주파라는 이름도 받고 예. 그 어디 우리 외교부 일각에서는 저희가 다 탈레반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들이 그만큼 또 아주 미워했죠. 예. 그렇죠. 제가 그 이른바 보수의 미운털을 박힌 가장 큰 사건이 이라크 파병입니다. 뭐 당연하죠. 그때 지금 조선일보 아마 사설 그 당시 아마 가을에 보시면 한 3일인가를 계속 해가지고 제 이름을 거명하는 사설을 내면서 저를 욕을 하고 또 한쪽에 시민사회에서는 또 정권 퇴진하라고. 우리가 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수평적이고 균형적인 한미 관계를 추구했지만 현재 한미 관계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아직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나 글로 향하고 있잖아요. 향하는 과정인데 그걸 갖다가 마치 완성체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나 또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000명 저기 비전투병 3,000명을 그 이 자이툰 부대를 그 쿠르드 지방인가요? 네. 예, 거기로 파견을 했는데 이게 예,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신의 한 수거든요. 뭐 고민하다 보니까 나온 거죠. 예, 근데 정말 고민에 많은 맞든 고민을 많고. 정말 뭐 어. 아니 오죽했으면 뭐 대통령께서 처음에 청와대 들어오셨을 때 담배 끊었다 그랬는데 네. 예, 저 불러다 놓고 담배 피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러니까 그때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으니까 그 고민이 어떤 거였는지 뭐 그거는 짐작.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정말 그 하루하루 고뇌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한테 뚝 던졌어요. 야, 너 이거 우리 좀 도와줘. 어떻게? 그래서 뭐 5천 명 이상 경보병 여단 이상을 우리 도와줘 딱 던졌는데 아마 부시 대통령은 그거 던지면서 우리한테 미 국방부 부차관보를 시켜서 던졌는데. 야, 부차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직접 얘기한 것도 우리 아니고? 대통령한테 던진 게 아니죠. 우리 정부에 던졌으니까. 우리 대통령님한테 그렇게는 못하죠. 그걸 우리가 대통령께 보고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놓고 부시 대통령은 발 뻗고 잠을 매일같이 잤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던진 그 안 때문에 수십 번의 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몇 날 며칠을 불면의 잠을 이루고 우리 국내 구조는 그야말로 찬반으로 그냥 엄청난 갈라져서 싸우고 이런 걸 보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억울하더라고. 미국에도 얘네들은 이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던졌는데 우리가 이거 저희들이 던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만큼 심각한 지금 그 이 내용을 앓고 있고 또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지금 정부 같으면 고민도 안 하고 보낼 텐데요. 뭐 그건 제가 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건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그때 쿠르드 지역으로 그 이 파견을 하면 되겠다라고 한 제안을 한 분이 있었다면서요? 아니 뭐 그때는 그 이라크 파병을 총책임을 진 실무자가 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쿠르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쿠르드로 가고 그런 과정에서 또 약간의 운도 따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가면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하여튼 본래 그 키르쿠크라는 데 그 석유 많이 나는 데에 쿠르드 지방에서도 그곳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거기 갔으면은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가면서 한 얘기 뭐냐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건 우리가 가는 지역에 미군은 없어야 된다. 우리가 다 책임진다. 왜냐하면 미군이 있으면 미군은 공격하니까 테러 단체들이. 근데 키르쿠크에는 공항이 있었는데 미국이 그 공항은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군부대 일부를 뺄 수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못 간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위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뭐 이런 아무튼. 신의 한 수인지는 잘 모르지만 돌이켜 보면 정말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일을 마쳤는데 그러나 되돌아서 지금 다시 그때 와서 결정을 하려면은 이거와 똑같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놓고 잘했다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여전히 한국 외교나 한국이 갖고 있는 국력, 우리가 처해져 있는 분단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결론을 최선을 다해서 결국 성공적으로 그 결론에 따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잘했다라고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님도 절대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죠.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지자들한테. 아니 제가 청와대 들어갔을 때 대통령께서 일요일 날 뭐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2번을 배웠는데 이제 하루는 일요일 날 올라오래서 갔더니 이제 저 홍보 비서관들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손가락질 이렇게 막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 선생은 밖에서나 파병 반대를 했지 이 인간들은 안에서 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추가 파병 얘기 나왔을 때
청와대 분위기가 통일외교안보 쪽은 이제 예. 찬성이었고 예. NSC 빼고 예. 정무 쪽이나 민정 쪽이나 시민사회 쪽은 다 반대했죠. 그렇구나. 아니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우리 음악도 한 곡 안 듣고 지금 끝날 때가 다 되어버렸어요. 이 어떡하지? 내일 방송으로 다시 이어서 갈 수밖에 예. 없다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하시죠. 예, 일단 그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마무리하는 겸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를 4곡이나 준비를 했어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좋아하셨던 우리 가요 가운데서 상록수, 담쟁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상록수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내일은 음악 좀 들어요.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